됩니다. 예. 제목을 보시면 조금 거창하죠? 2020년 새로운 판이 열린다. 유통에서 웬만하면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회고를 해보게 되면 2019년은 상당히 회사 내부적으로나 개별 업체들의 그리고 산업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해였습니다. 백화점 업체들 보게 되면 면세점 사업하느라고 이익 훼손 되게 많았죠. 신세계도 그렇고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 정리를 이제 다 끝냈고요. 국내 백화점 사이트를 6개나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죠.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최악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면세점 업체들은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오해와 억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주가는 상당히 부진했죠. 그래서 2020년에는 그런 것들은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끝났는데 대충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2020년에는 뭔가 좀 새로운 사업 구조를 가지고서 기조의 것뿐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업사이드를 성장의 업사이드를 좀 볼 수가 있는 시기가 되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세점을 먼저 볼 텐데요. 면세점은 항상 시속게임입니다. 시속게임. 뭐냐 하게 되면 요 협상력이라는 측면에서 면세점이 우위에 있다가 또 약해졌다가 우위에 있다가 약해졌다가 이런 걸 반복합니다. 2015년을 보게 되면 이 이전에는 갑자기 중국인 인바운드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그냥 사거리에서 떡볶이집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뚫린 것 같은 이제 그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면세점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업의 규모와 이익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는 갑자기 정부에서 면세점 신규 허가를 많이 해줬습니다. 두산, 신세계, 한화, 심지어 하나투어까지.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이 과다 공급되면서 이때 인바운드 여행사를 더 엄청 벌었습니다. 너도나도 다 인바운드 여행사 하겠다고. 알선 수수료가 15에서 15% 하다가 30%, 35%까지도 올라갔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는 굉장히 커졌는데 속빈 강정이었죠. 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사드 보복 조치가 있었죠. 인바운드 여행사도 쫄딱 망했습니다. 다 도태가 됐죠. 매출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이제 회복이 된 때가 2017년에서 18년입니다. 2019년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있었네요. 소형 딸공들이 사업성인지 안 맞으니까 시장에서 철수를 대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공 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면세점 업체들이 딱 보니까 갑자기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죠. 뭔가 좀 얘네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2분기, 3분기로 가게 되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따지고 보게 되면 면세점 업체들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2017년부터 이 핵심 중국 인바운드 이 딸공들의 품목은 글로벌 화장품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게 되면 중국의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연간 20%, 30%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다리 역할을 이 딸공들이 하는 건데, 뭐 다리야 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물량은 전 세계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랑콤이나 에스티로더의 면세점 물량은 전 세계에서 신라하고 롯데가 가장 많이 사오고요. 가장 싸게 사오고, 그리고 가장 다양한 카테고리를 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잠깐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협상의 당사자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2020년에는 두 가지가 변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케팅비의 리밸런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그렇죠. 10월 이후에 면세점 업체들의 경쟁이 상당히 완화가 됐는데 3분기를 지나고 보니까 마케팅비를 우리가 이렇게 썼어야 됐을까? 뭐 이런 자성 아닌 자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은 마케팅비 줄였는데도 매출은 여전히 25%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간다고 하게 되면 내년도 실적은 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개별 여행객이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2018년도에도 중국인 인바운드가 한 15%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거를 역산을 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따이공들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엔 진짜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개별 여행객들이 증가를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이제 비로소 개별 여행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26% 증가했습니다. 26%. 근데 그 26%의 대부분은 여행객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이들이 새로 창출하는 수요가 한 1조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따이공들 수요에 신규 수요가 하나 턱 붙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점 업체들의 협상력은 상당히 제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정을 해보게 되면 2018년도에는 따이공들이 다 늘은 거다. 인원수 측면에서. 그리고 올해는 소형 따이공들이 도태됐으니까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겠죠. 일반인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늘었다. 이렇게. 그래서 따이공들의 매출 비중은 아마 2019년도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 시장은 이 재계약 시장입니다. 재계약 시장. 2015년도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편의점 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담배값 인상 때문이죠.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이 이제 한 13년, 1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가장 치욕스러운 그 종목이 이 GS 리테일, BGF 리테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주가를 틀렸거든요. 가격이 100% 올랐는데 수요가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이런 재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확실히 마약이구나라는 거. 아무튼 실적 추정이 다 틀렸고요. 주가도 다 틀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점포 수가 편의점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5년 계약이에요. 5년 계약. 5년 계약이라서 2020년부터 이들이 다 재계약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019년이 재계약 점포 수가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는 3,500개, 4,000개 넘어갑니다. 지금 탑5가 4만 개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되는 시장 점유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GS 리테일이 또 BGF 리테일이 상당히 경쟁의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게 되면 워낙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된 다음에 바로 그 보조금을 30만 원씩 월 가맹점주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GS하고 CU의 가맹점주들은 실제로 최저임금이 6%밖에 증가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세븐일레븐이나 미니스탑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일매출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평당 매출도 가장 큽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 점포당 매출이 큰 게 가장 최고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정책들의 차이 때문인데, 그래서 GS 리테일이 상당히 압도적인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이번 3분기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BGF 리테일은 더 이상 비용 효율을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존점이 증가를 하지 않으면 영업이익도 증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GS 리테일은 비용 효율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슈퍼 사업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시너지를 냈죠. 통합 매입으로 GP 마진을 개선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재계약 시장에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마트죠. 네, 이마트는 내년도 2020년을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마트하고 호텐신라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마트 호텐신라 가장 공격적으로. 내가 유통에서 한번 뭔가를 잃어보겠다 이런 욕망이 한번 있으신 분들은 이마트하고 호텐신라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웬만하면 이 유통이나 이런 데서 더블이라는 말씀 드리지 않는데, 이거는 제약바이오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더블도 갈 수가 있다, 이마트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붙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돼야 되고요. 중국인 인바운드 20% 이상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안 달러 환율이 7위안 이하로 내려가야 되고요. 중국의 화장품 소매 판매가 15% 계속 견조하게 증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의 기존 수익률이 마이너스 1% 이하로 이제 4분기부터는 뭔가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이마트몰의 만성적인 캐파 부족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포 제2물류센터 같은 게 문제인데 지금 마켓컬리만 품절이 아니고 이마트몰도 다 품절이에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캐파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김포 제2물류센터가 가동이 되는데 이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원래 8월이었다가 10월이었다가 12월 달로 이번 실적 발표 때 기대를 했는데 역시 또 지연이 됐거든요. 그게 제대로 돌아가서 가동률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게 되면 이마트의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또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재편이 돼야 됩니다. 쿠팡 중심으로 뭐 쿠팡이 도태가 되든 아니면 쿠팡이 주도로 해가지고서 뭔가 이합집산 합병을 이루게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보다는 낫다. 지금이 가장 최악이에요. 이 역마진 MS 확대 전략을 추구하면서 계속 가격을 떨어지면서 손실나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가장 최악입니다. 도태가 되면 경쟁이 많아지니까 좋은 거고 이합집산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형성되는 한 온라인 회사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경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ASP가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소비자들의 후생은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ASP가 올라오게 되면서 이마트가 똑같은 가격이라면 이마트는 워낙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3-4% 마진을 더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마트는 상당히 주가의 모멘텀이 좋을 수가 있다. 지금 PBR이 0.35배밖에 되지가 않잖아요. 0.7배만 된다고 하더라도 더블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추적을 해보시게 되면 이마트가 한번 큰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백화점이나 롯데쇼핑이나 신세계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가지 사업 구조 조정의 효과로 내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인데 화장품인데 화장품은 2019년이 여기도 이제 되게 힘들었어요, 그죠? 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화장품 수요 시장의 변화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중국 화장품 시장의 수요 시장의 변화. 뭐냐 하게 되면 세 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프리미엄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화가. 그래서 오늘 제가 리포트 냈습니다만은 중국의 화장품 수입 비중이 이제 전체 소매 판매에서 37%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겁니다. 지금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매스 시장은 성장이 별로 없어요. 한 2-3% 정도 성장하고 있는 거고 럭셔리 시장이 30%씩 성장하면서 전체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레알, 시세이도, 에스티로더 같은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이 역대 최고치의 실적과 최고치의 주가 수준을 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도 보게 되면은 LG생활건강의 후, 설화수, 면세점 업체들 다 실적 되게 좋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게 되면 이 로컬 브랜드 업체들이 이제 매스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트라 자료 보니까는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서 C뷰티, 그러니까 중국 로컬 업체들의 비중이 56%까지 상승했다. 이런 말이 이런 그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로컬 브랜드 업체들의 약진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문제는 뭐예요? 매스 시장은 2-3%밖에 성장하지 않는데 로컬 브랜드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한국 브랜드 업체들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브랜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브랜드 업체들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ODM 업체들 실적이 안 좋고 부자재 업체들도 실적이 안 좋고 이 밸류체인을 따라서 수출 부진이 중국에서 입지 악화가 수출 부진부터 부자재 업체들의 실적 부진까지 다 이어진 과정이 3분기까지입니다. 3분기까지. 부자재 업체들은 그래도 좀 나았어요. 왜냐하게 되면 부자재 업체들은 중저가뿐만이 아니라 설화수하고 후에도 용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고 ODM 업체들이 아마 2019년은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ODM 업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캐파 증서 리콜 매출이라는 등식이 성립했거든요. 그게 깨졌죠. 매출 채권, 재고자산, 가동률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좋지가 않으니까 발주를 해놓고 이 제품을 가져가 놓고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고객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발주를 해놓고 물건을 가져가질 않아요. 야, 나 다음에 가져갈게. 이런 친구들이 이 바이어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발주를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캐파 증서를 해놓으니까 발주를 안 해요.
이게 힘드니까 전방 산업이. 그래가지고 최신식 설비를 다 갖춰놓고도 놀고 있는 그런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 게 이 중국의 화장품 수요 시장의 변화로부터 촉발된 한국 화장품 시장의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또 뭐냐 하게 되면 중국의 매스 시장 내에서 경쟁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가 럭셔리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로컬 브랜드 업체들이 매스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상해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인 강자들, 그러니까 바이체린이나 쯔란당이라든지 캉스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베이스로 한 업체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군제 보게 되면 바이체린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반면에 이제 광저우를 기반으로 한 또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한 그런 퍼펙트 타일이라든지 카슬란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전체 시장은 2~3%밖에 성장하지 않는데 그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돼?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상해 법인이 전체 매출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그쪽이 막 20% 막 이렇게 역신장을 하는 거예요. 광저우 법인은 또 막 60~70% 성장을 해요. 이 퍼펙트 다이얼의 매출 비중이 40%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보다는 예전에 상해 법인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ODM 업체들이 다 상해에 있잖아요. 그죠?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 한국풀마도 그렇고 특히 코스맥스는 뭐 상해 화장품 시장을 발전시킨 엄청난 그 공헌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부진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 뭐 중국의 연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내 쪽이 조금 이제 그 국내 쪽이 안 좋아지는 것만 그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안 좋아진 거, 해외 안 좋아진 거 다 온몸으로 지금 따먹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온라인 벤처 시대의 후유증을 가장 심하게 앓은 업체가 코스맥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올해 3분기였는데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수출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7월부터. 사실 뭐 10% 성장이니까는 회복도 아니죠. 8월부터가 그래도 의미 있게 좀 회복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20% 성장했고 9월달이 50% 그리고 10월달이 30% 이렇게 대중국 화장품 수출이 회복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그럼 밸류체인을 따라서 요거란 말이죠. 이게 올라올 때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꺾였어요. 계속. 그래서 요게 이제 2019년 상반기입니다. 이게 올라오는데 꺾였으니까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건데 이게 이제 8월부터는 뭔가 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좀 긍정적인 그 신호들이 밸류체인을 따라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연우나 실적 발표를 들어보게 되면 그런 기운들이 느껴져.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데 최근에 9월달 이후 10월달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다 국내 쪽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한국콜마 죄송합니다. 아모레퍼스픽이나 뭐 LG생활건강 쪽 매출도 나쁘지 않았지만은 기타 바이오약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외형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 산업의 밸류체인을 타고서 이제 뭔가 온도가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 너무 상해법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가지고서 이게 조금 안 좋아지는 업체가 있으면 새로 추가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서 첫 바퀴 돌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가야 되는데 이쪽이 워낙 무너지니까 이걸 채워넣는데 상당히 힘든 겁니다. 신규 바이어들에게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는 데는 한 6~7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뭐 영업 가서 처방전 새로 이렇게 비딩 들어가고 거기서 커뮤니케이션하고 피드백 받고 거기서 샘플도 만들어서 줘야 되고 초도 물량 공급해야 되고 본 물량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까지도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내년 한 3월 정도 이 정도가 뭔가 좀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실적 측면에서 이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ODM 업체들이 내년도에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진짜 내년이에요. 코즈맥스는 내년도 한 3월.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하순 정도 되면 11월 실적까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이 국내 쪽이 플러스라 전환했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뭔가 좀 그 주가의 모멘텀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중국법인의 비중이 작죠. 한국법인만 제대로 돌아서게 되면 실적의 모멘텀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LG생활건강하고 연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세이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언저리에서는 좀 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내년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면세점에서 환율 효과가 한 6~7%포인트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영업조직의 관성상 4분기는 좀 쉬어갑니다. 3분기가 그렇게 매출이 잘 나오면. 그래서 4분기 만약에 비트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가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쉬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죠. 다행히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 좋았던 거는 뭐냐게 되면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스 시장은 로컬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플레이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장을 노려야겠어요? 럭셔리입니다. 럭셔리에서 일정의 입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이번 광군제나 또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후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서 거의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 비교한 건데요. 이거 데이터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해보면은 후가 2018년도에 2조예요. 후 하나의 브랜드 매출이. 올해가 2.6조입니다. 설화수가 작년에 1.2조, 올해가 1.5조 할 것 같아요. 시세이도가 후보다 작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랍죠? 며칠 전에 시세이도 실적 발표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우리 시세이도가 2019년 드디어 2천억 엔을 넘을 것 같다. 2천억 엔이면 2조예요. 후보다 작습니다. 랑폼은 이제 뭐 어마어마한 브랜드고요. 4조가 넘는. 그리고 에스티로더가 후 매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는 지금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LG생활건강은 럭셔리 라인이 약해요. 지금 후가 거의 절대적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럭셔리 라인에서. 근데 시세이도나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입생로랑 알마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죠. 이게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서 만약에 숨이 로시쿠스마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게 되면 LG생활건강은 상당히 주가의 모멘텀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우는 이런 밸류체인 회복에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거고요. ODM 업체들은 지금 이 산업 흐름의 변화를 봐서는 상당히 내년도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확인해야 되는 몇 가지 숫자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시기를 조금 미루는 것이 맞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좋을 것 같은데 4분기가 조금 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LG생활건강, 연우, 그리고 내년도 한 초 정도에는 ODM 업체들을 꼭 봐두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